가장 오래된 질문. 여러분, 잠깐 멈춰서 이 질문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 출신입니까? 혹시 북쪽 어딘가와 연관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 상당수는 고향이 북쪽에 있는 가족을 두고 있거나 아니면 분단의 상처를 직접 겪은 부모님 세대를 곁에서 지켜봤을 겁니다. 통일은 이 땅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가장 원초적인 염원이었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오고 노래에도 담기고 명절마다 이상가족 특집 방송이 나올 때면 눈물을 훔치던 어른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불편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일을 가장 크게 외쳐왔던 세력들이 정작 통일이 오면 가장 곤란해지는 쪽은 아닐까요?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불편함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의 시작점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특정 정당을 무조건 공격하거나 어떤 진영을 악마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통일이라는 단어가 어떤 집단에게는 진심이고 어떤 집단에게는 전략적 언어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평생 품어온 통일의 꿈. 그 꿈이 좌파 진보 정권 아래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그리고 이 나라의 의회와 사법부가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졌을 때 한반도의 미래가 어디로 향하는지, 영어권 세계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씩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30분 동안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생각의 시작이니까요. 베이비 부머와 통일의 DNA, 그 세대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1955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우리는 이들을 베이비 부머라고 부릅니다. 전쟁 직후 폐허 위에서 태어나 보릿고개를 넘고 새벽부터 공장을 돌렸고 한강의 기적을 두 손으로 만들어낸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는 단 하나의 미완성 과제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통일입니다. 이들에게 통일은 추상적인 정치 의제가 아닙니다. 통일은 곧 이상가족 제외이고 전쟁이 진짜로 끝났다는 증거이며 내 부모님이 죽기 전에 고향 땅을 한 번이라도 밟을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이건 이념이 아니에요. 이건 유전자 수준에 새겨진 상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에 대한 지지율은 세대별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50대 이상,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통일을 원합니다. 반면 MZ세대로 갈수록 통일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현실적인 물음이 커집니다. 경제적 비용, 사회 통합의 혼란,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앞서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통일의 가장 진심인 세대가 베이비 부머라면 그 베이비 부머 세대는 진보 진영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 내에서도 대북 관계에 대한 시각은 갈립니다. 이 세대의 일부, 특히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하거나 그 후유증을 가까이서 목격한 분들은 북한을 절대 신뢰할 수 없는 적으로 봅니다. 이들에게 햇볕 정책이나 남북화에 무드는 적에게 총을 내려놓는 위험한 행위로 인식됩니다. 반면 같은 베이비 부머 중에서도 경제 성장의 수혜를 받으며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아온 분들은 이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기도 합니다. 이들은 진보 정권의 대화 중심 대북 정책에 일정한 공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통일을 원한다는 감정과 이 정권의 대북 정책이 올바르다는 판단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통일을 원하는 마음은 진심이지만 그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건 아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것이 진짜 통일인지 아니면 흡수나 굴복인지가 결정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원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진보 진영의 대북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겨납니다. 참북 정책의 실체 베이비 부머는 무엇을 보았는가? 2000년대 초반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이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이제 정말 대화로 풀 수 있겠구나.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진 남북화의 무드 속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고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개성공단이 가동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분명 어느 때보다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베이비 부머 세대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두 가지 시선이 있었습니다. 긍정적 시각 대화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이 입장에서는 과거 수십 년간 대화 자체가 단절됐던 시절에 비해 적어도 채널이 열렸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70년 만에 가족을 만나 눈물을 흘리는 노인들의 모습은 어떤 이념 논쟁보다 강력한 현실이었습니다.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못 만난다는 논리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베이비 부머들은 한반도 긴장이 완화될수록 경제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군사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현실적 이점을 인정합니다. 이들에게 진보 정권의 대화 노선은 비록 느리고 불완전하지만 방향 자체는 맞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부정적 시각 퍼주기는 있었지만 비핵화는 없었다. 반면 비판적인 시각의 베이비 부머들은 구체적인 결과를 들여다봅니다. 햇볕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06년 1차 핵실험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달러는 북한 정권 유지에 활용됐다는 분석이 끊이지 않았고 금강산 관광에서는 우리 국민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세대에게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상호주의의 부재였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있었지만 북측으로부터 돌아오는 실질적 변화 비핵화, 인권 개선, 군사도발 중단은 좀처럼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25를 몸으로 겪거나 그 직후 시대를 살아온 세대에게 이는 단순한 외교 실패를 넘어 우리가 적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깊은 배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진보 진영은 평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비핵화를 전제한 평화인가요? 아니면 핵을 인정한 채 공존하는 평화인가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미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의 분열은 정확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갈리는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내각제와 통일 숨겨진 연결고리. 자, 이제 조금 더 구조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정치 지형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의제가 있습니다. 바로 개헌, 그 중에서도 내각제 전환 논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합리적인 명분을 내세웁니다. 대통령 1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5년 단임제는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든다는 논리입니다.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내각제 전환이 만약 특정 정치 세력이 의회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내각제는 의회 다수파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구조입니다. 즉, 입법부를 장악한 세력이 행정 권력까지 자동으로 가져갑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극도로 약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일부 보수 성향의 시민들과 언론은 최근 몇 차례의 총선 결과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제기해왔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한 패배에 대한 불만이 아닙니다. 대리 투표 의혹, 사전 투표 관리의 허점, 선관위의 독립성 문제, 통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치 등 구체적인 의혹들이 시민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 의혹들이 사법적으로 입증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의 씨앗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의혹들을 판단해야 할 사법부가 과연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불신 여론이 확산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시스템 위기입니다. 설령 실제 부정이 없었다 해도 국민이 선거 결과를 믿지 못한다면 그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제도적 문제가 있었는데도 이것이 사법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민주주의의 실패입니다. 이 두 경우 모두에서 패배자는 바로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입니다. 이제 이 구도를 대북 정책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만약 입법부가 특정 세력에 의해 안정적으로 장악되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내각제라는 제도적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그 상황에서 대북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세력이 대북 유화 정책이 옳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 정책은 사실상 견제받지 않고 집행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주한미군 축소 논의, 한미동맹 재조정 이것들이 입법부의 다수결로 처리되는 세상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꿈꾸는 자유민주주의 기반의 통일은 얼마나 가능할까요? 좌파 정권과 통일 진심인가 전략인가?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좌파 진보 정권은 정말로 통일을 원할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당연히 원하지, 그들도 한국인인데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통일을 원한다는 것과 지금 이 시점에 통일이 오기를 원한다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보 진영의 정치적 정체성은 상당 부분 북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화, 포용, 평화 무드를 유지하는 것이 이들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 독일식 흡수통일처럼 북한 체제가 갑작스럽게 붕괴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반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3천만 명의 북한 주민이 새로운 유권자로 등장합니다. 수십 년간 반공교육이 아닌 체제 수호 교육을 받은 이 집단이 투표장에 들어섰을 때 이들이 어떤 정치 성향을 보일지는 불확실합니다. 역사적으로 구소련 붕괴 이후 동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초기에는 반공 보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째, 통일 과정에서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대한 통일 비용 조달, 북한 지역 안정화,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 관리 이 모든 것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셋째, 주체 사상이나 반미반일 서사로 구성된 진보 진영의 일부 역사 해석이 통일 후에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북한 주민들은 그 서사의 피해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자유민주주의 방식의 통일은 사실상 한국 진보 정치 세력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보 진영의 모든 정치인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스템과 인센티브의 관점에서 보면 진보 진영이 원하는 것은 통일보다는 현재의 분단 구조를 유지하면서 대화 창구를 독점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의심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지난 수십 년간의 대북 정책 패턴입니다. 진보 정권 아래에서 북한은 핵을 고도화했고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주민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진보 정권의 대응은 놀라울 만큼 일관되게 그래도 대화해야 한다였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 패턴을 보며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정치적 반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평생 기다려온 통일이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도록 설계된 것은 아닐까라는 깊은 실존적 상실감입니다. 한반도의 미래 시스템이 기울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이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그려봅시다. 입법부가 특정 세력에 의해 안정적으로 장악됩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일부 국민의 불신이 존재하지만 사법부는 이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심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각제 개헌이 추진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국가 시스템 안에서 한반도 안보 지형은 어떻게 변할까요? 첫 번째 변화, 한미동맹의 재조정 압력. 입법부 다수파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하지 않는다. 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에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법 의지를 표명할 경우 한미동맹의 작동 방식은 흔들립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국의 군사자산을 전진 배치하는 것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 북한의 전략적 계산 변화. 북한은 한국 내부 정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만약 한국의 사법입법 시스템이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고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신호가 포착된다면 북한의 협상 전략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들은 더 강경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더 유리한 조건을 요구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비핵화는 멀어집니다. 세 번째 변화, 국가보안법과 안보 기반의 침식.
최근 몇 년간 한국 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꾸준히 등장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냉전 유물을 없애자는 명분입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대북 첩보 활동, 간첩 적발, 군사기밀 보호의 법적 근거로도 기능합니다. 이 법이 폐지되거나 무력화된다면 실질적인 안보 공백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 변화, 중국의 전략적 이익. 이 모든 변화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중국입니다.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북한이 핵을 유지하며 한국 내부가 분열된 상태가 지속된다면 중국의 동북아 전략 목표가 하나씩 달성됩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보다 현재의 분단 상태, 그 중에서도 친중 방향으로 기운 한국을 원합니다. 결국 시스템이 기울어진 한국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베이비 부머 세대의 통일 꿈이며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분단의 영속화를 원하는 세력들입니다. 영어권 세계는 한국 좌파 정권을 어떻게 보는가?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뉴욕, 워싱턴, 런던, 시드니. 영어권 세계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영어권 미디어와 싱크탱크들의 한국 평가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시선, 한국은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이지만 정치 양극화가 심각하다. 뉴욕타임스,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 타임스 등 주류 서방 미디어들은 한국을 기본적으로 아시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평가합니다. 군사 독재를 이겨내고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 이 서사는 영어권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한국의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를 우려합니다. 한쪽에서는 다른 쪽을 친북 좌파라 부르고 반대쪽에서는 수구 꼴통이라 부르는 구도. 이 분열 자체가 민주주의의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관찰입니다. 두 번째 시선, 워싱턴 안보 커뮤니티의 경계심. 미국 외교 안보 커뮤니티, 특히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헤리티지, 재단, 랜드 연구소 등의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진보 정권 기간 동안 한국이 미국과의 정보 공유를 축소하거나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거나 종전선언 추진을 미국 측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려 했던 사례들. 이 모든 것이 워싱턴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일부 진보 세력은 워싱턴보다 베이징에 더 가까운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경계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선, 학술인권 커뮤니티의 이중 비판. 영어권 학술계와 인권단체들의 시각은 더 복잡합니다. 이들은 한국의 진보 정권이 대북 유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채택될 때 한국 진보 정부가 지지를 미적거렸던 사례, 탈북민 지원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했던 정책들, 이런 사실들은 영어권 NGO와 학술지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다루어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비판이 서방의 보수 미디어만이 아니라 진보적 성향의 인권단체들에서도 나온다는 점입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좌우를 떠난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어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 한국의 진보 정권은 평화를 원하는가, 아니면 핵을 용인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려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한국 진보 정치 지도자들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영어권 전문가들이 가장 답답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 자, 오늘 우리는 꽤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통일에 대한 진심 어린 열망. 진보 진영의 대북 정책이 가져온 현실적 결과와 그에 대한 세대 내 엇갈린 평가. 선거 불신 여론이라는 현상이 시스템 전체에 가하는 압력. 내각제 전환 논의가 안보 지형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영어권 세계가 지금의 한국을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민주주의는 신뢰 위에서 작동합니다. 국민이 선거를 신뢰하고 법원이 공정하다고 믿으며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과 실제로 추진하는 것이 일치한다고 믿을 때 그 사회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 신뢰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이념도 정당도 아닙니다. 통일이라는 꿈을 70년 넘게 가슴에 품어온 이 나라 어른들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통일을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통일이 이루어질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선거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사회에서 그 불신의 근거를 투명하게 검증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비부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분들이 눈을 감기 전에 이 땅에 진짜 통일이 올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가장 불편한 질문들을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